자, 2022년 7월 22일입니다.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망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훈님과 정다빈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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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의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다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주 동안. 네, 2주 만에 녹음을 하니까 시간이 되게 잘 간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네. 그 사이에도 이제 아내가 방송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좀 알리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하고, 네. 해서 한데, 아내가 일단 가장 열심히 듣고 있고, 네. 아내가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주로 틀어놓는데, 이번에 이제 만화클래식을 한번 틀어놓기 시작하더니, 훨씬 더 많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많은 분량을 듣고, 자세히 듣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망가다만 들으시나요? 아니요. 이전에 이제 미학탐구회랑, 네. 그 전에 이제 녹음됐던 이런 것들까지도 계속 이제 하나씩 듣고 있고, 만화클래식이나 망가다 이렇게 들으면서 또 만화책 보고 해가지고 요새 또 만화에도 빠져있고, 저희들, 다빈님이나, 저희가 이제 소개한 거 말고도 미아클래식에서 이제 작가님들이 소개해주신 것들까지 해가지고 다 엄청 재밌다고 하고 있고요. 성인수님 특히나 이제 목소리 좋고, 진행을 잘해서 뭔가요? 호감이 확 늘었다고, 네, 재밌게 듣고 있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원래 사모님과 아는 사이거든요. 지인이에요. 그래서 네. 사모님이라고. 네, 사모님이지. 내가 전우님보다 더 빨리 알았어요. 한 2, 3년 전에 더 알았을걸? 빨리?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닌데 이제 와서 친밀도가 좀 늘었다고 하니까 참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잘 듣고 계시다니까. 저도 전우님을 내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덕분에 방송이 풍성해지고 저는 진행만 해도 돼서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디 좀 다녀오시거나 했어요? 휴가철인데? 저도 이제 그새 휴가를 써가지고 휴가 다녀오기도 했었고요. 네네네.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는데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일단은 고민되는 일들이 이제 계속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만화 수업 듣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끼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저한테는 이제, 만화 수업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네, 입이 있잖아. 네.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라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저한테 좀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일인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거랑 관련이 있어서. 네.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스스로 좀 이렇게 힘들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거를 계속 이제 좀 약간 경험을 했고요. 이게 제가 나이를 좀 먹고 나서 이 정도로 무기력하거나 확신 잘 안 생기는 상황 느낀 게 오랜만이라서 몇 주간 계속 이런 느낌이 생길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만화가 뭐랄까 잠깐 설명드리자면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어려워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전에 했던 모든 예술들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만들어야 될 지점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서 만화만의 특색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 되게 모든 예술 분야가 그렇겠지만 그런 지점들이 좀 있고 그리고 자기 얘기로 뭔가 얘기 만들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처음에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그 과정을 걷고 계신 것 같은데 별거 아니다. 한 2번만 실패해보면 그 뒤로는 이제 자연스러워지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원래 실패하는 거예요. 처음에 1-2번 정도는 계속 실패하거든요. 그 경험이 쌓이고 나면은 이제 좋은 작가가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빈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저도 맛있는 거 잘 먹으면서 쉬었고요. 맨날 먹는 것밖에 얘기를 안 해. 아니, 이번 주에 근데 진짜 제가 장염을 한번 걸렸었잖아요. 그 이후로 뭔가 조금 평소보다 많이 놀았는데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거를 귀신같이 눈치를 채시고 너 요즘 공부 안 한다 하셔서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오늘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걸 했습니다. 네. 공부 안 해도 잘 하잖아요. 안 하면 못 하죠. 근데 대충 해도 왠지 성적 잘 나오는 느낌인데 다빈님은 왜 이렇게 아니에요. 대충 방학이지 않아요?
방학인데 미리 준비를 해야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까지 해야 돼? 학교를? 저랑 다른 세계, 전우님 끌어들일 뻔했다. 저랑 다른 세계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시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방송 요즘 유튜브에도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망가다 혹은 만화 클래식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근황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전우님 이번에 들고 오신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번에 소개할 만화는 우구이 사치코, 아니 히요도리 사치코 작가의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만화책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시놉시스를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주인공 키시타 준이라는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이 있는데 오랜 소꿉친구 하야카 료코라는 여자애가 실종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료코의 영혼이 나타나서 키시타 준에게 어떤 암시들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 키시타 준이 뭔가 이렇게 코피를 딱 흘리면서, 뭔가 어떤 영감을 이렇게 느끼면서, 여러 가지 지독한 사건들을 풀어나가는데, 이제 영혼에게서 도움을 받는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 재밌게 봤어요. 그 뒤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전우님 이 작품 추천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공포 만화를 언제 빨리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름을 맞이했으니까, 이번이 기회다. 빨리 소개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일단은 저도 워낙 공포 만화 매니아여가지고, 뭔가 소개할 게 없을까? 계속 눈치를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만화를 추천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제 리디북스 책장을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토준지 선생님의 작품 말고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토준지 제가 나름대로 오랫동안 팬으로서 살아오긴 했는데, 이토준지는 우리나라에서 일단 워낙 이제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미약탐구회랑 망가다에서 이미 여러 번 이렇게 다룬 거를 또 다루기는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사둔 모로시 다이지로 선생님의 시오리아 시미코도 다룰까 했고, 다빈님께서도 이쪽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리디북스에서는 다 또 절판된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은 패스를 하고, 지금 오늘 이 만화를 소개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찾아보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 만화 시장에 공포 만화 팬층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고요. 원래 이제 공포 장르가 매니악한 편이긴 하지만은, 저 어릴 때도 그랬고, 요즘 초딩들에게도 어떤 괴담이나 공포 만화 같은 이런 것들을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책 보고 있는 초딩들 보면 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도, 뭔가 나이를 먹다 보면은 어느새 이쪽에 대한 관심이 왜 끊길까? 라고 생각이 들고, 리디북스에도 보면은 공포 만화 그 분류가 있는데, 워낙 공포 자체의 분류가 부족하다 보니까 스릴러나 좀비나 또는 이제 요괴 헌터 또는 이제 추리 미스터 물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장르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마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은 편이에요. 일본에서 이제 레전드로 알려진 공포 만화가들 되게 많죠. 이토준지 말고도. 근데 이제 다른 작가님들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또는 이제 소개가 됐었더라도 지금은 전자책이나 이런 쪽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수준이죠. 우메즈 카즈오라든가 츠노다 지로라든가 노로이 미치루라든가 은근히 매니아들은 이제 다 알고, 또 이제 다른 장르라면 이 정도 이렇게 레전드라면 소개를 할 법한 이런 작가들인데도 정식 소개되기가 참 힘든 이런 분들이라서 좀 어떤 부분은 이거를 이렇게까지 보기가 힘든가 한스러운 부분도 있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하는 만화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여러 공포 만화라든가 또는 이제 공포 장르, 공포물을 즐기는 것에 어떤 전반적인 문화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근데 만화로 공포물을 하기가 되게 힘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약 탐구에서도 몇 번 최종 작가님 설명해 주셨는데, 그림은 아무리 잘 그려봤자 그림이라서,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안 살아나는 지점도 있고, 그리고 이미 이미지화돼서 보여주기 때문에
공포물은 소설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으면 더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데 그런 상상력을 좀 빌리기 어려운 지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포물이 되게 그리기 어렵고 그리고 봤을 때 사람들이 뭐랄까 그거를 체감하면서 재밌게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지점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근데 전 세계적으로 공포물이 그렇게 막 되게 매니악한 장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맞죠. 근데 저는 이 작품 근데 1화죠. 1권의 1화. 저는 그게 좀 되게 강렬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뭐랄까, 뭐, 하나도 징그럽다거나 이렇게 그런 느낌은 안 들었는데, 보고 있는데 뭔가 좀 섬뜩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도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귀신 옆에 미친 놈인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귀신이면 귀신물이 아니고 귀신 옆에 미친 놈, 이런 느낌을,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는 애 옆에는 또 귀신이 있는 거고, 막, 하여튼 그런 느낌이라, 뭔가,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섬뜩한 공포물은 아닌데 되게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평소에 공포물이나 호러물을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요? 평소에 이제, 제가 영화를 정말 안 보는 편인데, 공포 영화는 이제 가끔 찾아서도 보고, 누가 보자고 틀어놓으면 끝까지 집중해서 잘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공포 만화는 그거보다 더 좋아하고, 또 일본이 각종 괴기스러운 뭐 이야기나 요게 전설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네네네. 일본 만화로 만들었을 때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많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보기도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우님이 공포 만화 하자고 했을 때 되게 짧은 순간이었는데 뭘 골라오실까 엄청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아시던 작품 아니죠? 네. 아니 알았어요. 원래 알던 거예요. 초반만 보긴 했는데 알긴 했어요. 초반만 보고 전에 껐다는 거는 평소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건가? 아니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거를 이북으로 본 게 아니고 그 종이책으로 빌려서 봐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원래 앞부분은 본 적이 있고, 전에 봤을 때 재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또 다른 매력이 나오더라고요. 이 에피소드식 공포 만화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뭔가 굵직한 스토리는 하나 있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제목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죽은 자 하야카와하고, 귀신을 보는 주인공 키시다의 시점으로 얘기가 진행이 돼서 각 에피소드마다의 약간 공포와 함께 하야카와는 왜 키시다한테 목소리를 들려주어서 이 사람을 구하는가라는 또 하나의 은은한 미스테리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랑 같이 이야기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뭐 요괴나 유령이나 귀신 문화 그런 거를 폭넓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12권이죠. 전체 일본에서는 12권으로 완결이 났는데 이제 에피소드식이다 보니까 다른 공포 만화나 호러 장르에서 사용되었던 정석적인 소재들이 아무래도 자주 나오는데 그거를 이 작가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도 역시 이 만화의 감상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 이 에피소드들이 대부분 키시다가 코피를 흘리면 불길한 사건이 일어나고 하야카와가 그 사건에 대한 전말의 힌트를 제공하면서 뭔가 사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게 되게 어이없이 소강되는 구조로 대부분 진행이 되잖아요. 이거를 기본 틀으로 삼아서 뭐 에피소드마다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하거나 발전시킨 경우도 많은데,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점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요 인물을 제외한 누가 분명히 막 죽거나 엄청 크게 다쳐요. 막 7만 명이 집단으로 죽은 대규모 에피소드도 있는데 거기 되게 주인공이 깊이 관련됐는데도 막상 사건이 끝나면 거의 모든 것에 통달한 얼굴로 되게 뚱하게 있는 게 약간 이상한 느낌을 주고, 근데 뒤로 갈수록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애가 조금 초췌해지는 느낌은 있는데, 약간 이상한 미친놈이 마지막 권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되게 궁금해지는 점이 있었어요. 한국에 이거 다 정발 안 된 거죠? 지금 네, 9권까지만 나왔고. 네. 근데 되게 뒤로 갈수록 그림 좀 잘 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저 느꼈어요. 처음에 1, 2권 초반 때보다 뒤에 갈수록 이 사람 그림 점점 뭔가 좀 잘 그린 듯한 느낌 저는 받았거든요, 보면서. 근데
뭐랄까, 그 여자, 이름 또 까먹었어. 여자 귀신의 걔는 초반이 더 이쁘더라고. 하여튼 그랬다, 저는. 나중에는 보면서. 조금 더 모해해지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보다는 맞죠? 초반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도 이게 분명히 이제 표지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뭐 분위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공포 만화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플롯도 그런데, 뭔가 이렇게, 잔혹하고 선정적인 어떤 이런 장면들을 항상 이렇게 등장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겪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순환에 가까운 일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심각하게 뭔가 일이 더 커질 것 같이, 뭔가 그리고 이제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항상 얼렁뚱땅, 뭐 어때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는 느낌으로 그냥 해결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물처럼 전개가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아마 공포 장르 즐기는 사람들은 다 알 거거든요. 이게 소용돌이도 약간 그런 식이잖아. 이초준지도 사실은 그런 게 꽤 많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대부분 사실은 공포 만화가 아까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순수한 어떤 공포를 딱 이렇게 전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또 있을 것도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공포 영화도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이나 또는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공포 영화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찾아본 편이었거든요. 근데 공포 영화를 보더라도 그런 게 많아요. 뭐 너무 못 만들어서 실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일부러 작정하고 막 이상한 어떤 괴작을 만들려고 그런 거 같아가지고 그냥 웃긴 영화들이 전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고무인간의 최후 뭐 이런 것도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그 작품을 안단 말이야? 저는 이제 그런 거 되게 많이 찾아봐서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본 감독이 미케 다케시라고 있는데 이 감독 영화를 보면 또 그런 느낌을 많이 이렇게 받을 때가 많거든요. 뭐 이거 영화를 일부러 이렇게 망치려고 한 건가 하는 정도로.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런 그 장르도 되게 많다 보니까 이런 배경 맥락들을 고려하면은 이 만화는 어떤 전형적인 공포 장르의 매니아인 작가가 공포 장르의 어떤 초심자들에게 공포 장르를 충실하게 소개하는 것처럼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게 공포 장르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 보다 보면은 처음에 좀 막 잔인한 장면 나올 때는 이거 막 보기 힘들다라고 느끼다가 어느 순간 이건 전혀 무섭지가 않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제 아내도 공포에 대한 면역력이 거의 없는데 그냥 제가 이거 한번 봐보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쓱쓱 그냥 다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무서운 만화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 만화의 탈을 쓰고 있는 사실 개그 만화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매니아들도 이거를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게 공포 만화의 어떤 패러디들 또는 이제 공포 영화의 패러디들, 공포라는 어떤 장르의 다양한 패러디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괴담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뭐 이야기 소재라든가 뭐 전개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용해가지고 기시감을 주는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매니아들이 보다 보면은 이거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조합해서 어떤 걸 약간 패러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작가가 매니아들을 위해서 막 어떤 강한 거를 자극을 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항상 그냥 좀 살짝 간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살짝 먹여주는 느낌이고, 대체로는 밍밍한 가는 이런 맛으로 끝나는 에피소드들을 주로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미케 다케시 이 감독이 우리들한테 유명한 착시나리라는 작품이죠. 착시나리. 그리고 악의 교전이랑 신이 말하는 대화라고. 악의 교전이랑. 그 작품이 있는데 원래 이분 제일 유명한 작품 이치 더 킬러라고 엄청 옛날 건데. 그 작품 원작 만화도 전 좋아하고요. 그 작품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다비님 좋아할 만한 그 조조의 기묘한 모험,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 실사 영화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진짜요? 감독을 하셨거든요. 그거 몰랐어. 모르고 있었어요. 나도 몰랐어. 감독일걸? 제가 알기로는 그거 감독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고무인간의 최후라는 작품은, 진짜 B급 말도 안 되는 영화인데, 그 영화 감독이 피터 잭슨이에요. 그쵸. 반지의 장 만든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고무인간의 최후랑 그 다음에 천상의 피조물 만들고 그거에서 그 제작진에서 보고 저 사람 반지의 제왕 감독 맡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맡긴 거거든요. 뭐 다른 작품도 있긴 했지만 근데 솔직히 전 공포물 진짜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포물 네.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네. 이 작품 이 제목 뭐였지?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좋을 거야. 이 작품은 저는 보면서 막 엄청 무섭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이거랑 그리고 뭐 드래곤 헤드라든지 그 누구지? 아까 이토준지의 소용돌이부터 시작해서 이토준지에 나오는 작품들 보고 있으면은 그림을 보면서 막 되게 무섭다 이런 느낌 받은 적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포물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 예전에 링이라든지 저희 세대 때 뭐 네. 주온이라든지 얼마 전에 랑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런 거 절대 못 보거든.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나와서 하는 그런 공포물을 진짜 못 보는데 왜 이렇게 굳이 찾아서 보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잘 느낌이 안 와요. 저는. 네. 굳이? 왜 그러지? 원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공포를 느끼면서 태어나잖아요. 이거 뭐야, 씨발 하면서 울면서 태어나니까 그 공포잖아.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모르겠는데, 다빈님은 아까 공포물 보신다고 그랬는데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공포를 느끼려고 본다기보다는 이 공포물의 카테고리에 들어간 컨텐츠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지닌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좋아요. 일단 사람을 놀라거나 무섭게 만들려면, 공포를 느끼게 하려면 일단 평소에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은 뭔가 소름 끼치는 발상을 가져와서 그거를 구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고, 저도 어렸을 때는 대체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싶었는데 가면 갈수록 거기에 뭔가 재미가 느껴져서 공포물만이 줄 수 있는 오싹한 이미지에 꽂히게 되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렇고 이제 전우님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포물 매니아라고 하셨는데 왜 전우님도 그렇게 찾아보시게 됐나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겁이 되게 많은 아이였고요. 네. 저도 그 어릴 때 그렇게 세상을 무서워하면서 태어난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항상 잘 놀라고 겁을 이렇게 잘 먹고 그래서 쉽게 울고 하던 애였어요. 그래서 뭔가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란 이런 걱정들도 많이 어릴 때부터 많이 했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전설의 고향을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누나들이랑 가족들이랑 이렇게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보던, 그리고 막 울면서 보던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 뭐 드라마, 공포 영화 이런 걸 보면은 나는 겁쟁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커가다 보니까 이 괴담, 뭐 어릴 때 이제 학교 가서도 막 무서운 이야기 막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공포물들이 계속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내가 겁쟁이인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목표가 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좀 이게 괜찮아질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상징으로서 어떤 도구로서 무서운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위한 어떤 스스로 혼자만의 시험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학교 때 정말 공포 영화들을 진짜 많이 찾아봤었고요. 우리나라에 비디오로 막 빌릴 수 있었던 거는 웬만한 건 다 찾아봤었던 것 같고요. 이제 뭐 고등학교 정도 때는 막 피스통신이나 인터넷으로 그때는 이제 막 엽기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좀씩 퍼지던 때라서 진짜로 막 이렇게 좀 무서운 어떤 영화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찾아보기도 했었고 대학 때 갔을 때쯤에는 이제 인터넷이 완전 퍼지던 때였으니까 뭐 클럽박스나 이런 데에서 공포 뭐 이런 영화들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됐었죠. 그때 아까 이제 말한 뭐 미케 다케시 일본 어떤 이런 공포 뭐 영화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뭐 이렇게 계속 공포를 찾아서 보다 보니까 적응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조금씩 더 이제 강한 자극을 찾게도 됐고 중독되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매니아가 되어버린 건데, 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어떤 그 두려움, 공포, 제가 피하고 싶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더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게 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저에게는 성장의 의미를 가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뭐 심리학 공부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하던 것들이 실제로 이제 공포증 환자들, 공포증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노출 치료 기법이랑 거의 비슷한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신기하게 느끼기도 했었고,
우리가 이제 되게 잘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배트맨의 이야기. 배트맨이 박쥐에 대해서, 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배트맨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괜히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각자의 어떤 불안, 공포가 있고, 결국에는 성장을 위해서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직면이 꼭 필요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불안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일반화돼서 이제 공포증이 생기는데, 사실은 반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가상의 공포물, 우리가 실제 하지 않은 공포랑 계속 직면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다 보면은, 현실에서 경험할 법한 불안이나 공포들이랑도 더 직면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불안들도 완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무서운 게 많은 사람일수록, 보통은 이제 더 피하게 되잖아요. 보통은 뭐, 공포 영화도 안 보고, 겁날 만한 이런 상황 더 피하고 하게 되는데, 오히려 더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꼭 알리고 싶어요.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고, 이제 왜 그러면은 저는 여태까지 그러면은 뭐 계속 강한 자극을 찾지는 않는데 왜 계속 보냐면은, 공포를 이렇게 뭐 영화나 만화나 이런 게 이렇게 소비하면서 이제 끝날 때쯤에 느껴지는 어떤 안도감이 있거든요. 이야기가 다 끝났다라는, 준비된 게 끝났다라는. 이게 이제 우리가 운동하거나 달리기를 했을 때 한참 이렇게 힘들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어떤 안도감이 생기고 숨을 몰아쉬게 되는 안심한 타이밍이 생기는 것처럼 그 느낌을 저는 받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계속 이런 거를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소개하는 이 만화도 엄청 강한 자극이어서 본다기보다는 그 안도하는 느낌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만화는 결코 사실은 어떤 공포를 강하게 주기 위한 자극이 아니고 공포물들을 겁내지 않게 만드는 목적이 좀 더 강한 것처럼 저는 보여요. 사람들이 예, 더 쉽게 그냥 우스개로 거의 생각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자극이라고 생각되고, 이 만화를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너무 겁내하지 말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제가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게, 두 분이 각자 좋아하는 또 다른 어떤 뭐 공포물, 공포 만화나 공포 영화 이런 게 혹시 어떤 게 있으신지. 공포물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좋아하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안 돼. 그래도 보신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겁이 많냐면, 막 공포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강제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살면서 오잖아. 그러면, 집에 갈 때 1층 현관문에 불이 꺼져 있는 데를 막 못 지나가서 10분 동안 서 있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 그리고 막, 방문 열 때 막 소리 야! 이러면서 방문 열고 막. 그런 적 없어요? 있죠. 그럴 때까지 그랬어요. 그런 적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공포물인가는 모르겠는데, 인생 참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소우라는 영화? 소우 1편 보셨나요, 혹시? 네. 안 봤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자세한 내용은 얘기할 수 없는데 꼭 보시길 바래요, 소우는. 근데, 보면서, 안 봤다니까 참,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소우 1편은 진짜 볼만해요. 명작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용을 스포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꼭 보셨으면 좋겠다. 저같이 무서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보고 나서, 이건 잘 만들었어 할 정도니까. 그래서 소우가 제일 무서웠고, 그리고 뭔가 인생에 좀 영향력을 준 공포영화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는 그냥, 무서워 이런 느낌인데 소우는 보고 나서 뭔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할 때 봤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셔도 되는데 토이스토리 있잖아요. 토이스토리는 보셨나요? 네, 봤죠. 네. 거기에 나오는 우디 보안관 있잖아. 우디가 앤디한테 왜 저렇게 집착하는가의 관점으로 보면 엄청난 공포 영화예요, 그게. 스토킹하는 것처럼. 네, 왜 저렇게 앤디한테 집착하지? 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면은, 그 집착 있잖아. 걔 앤디한테 집착해서 장난감 친구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게 재밌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토이스토리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굉장한 공포극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비님 근데 또 공포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 거? 저는 영화는 딱 어떤 작품을 좋아한다기보다는 특정 장면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 못 고르겠고, 만화는 모로호시 다이지로의 시오리와 시미코 되게 깜찍한데 보다 보면 이게 뭐지 싶은 순간이 한 번씩 와서 좋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 나왔던 이토 준지나 그 드래곤 헤드 모치즈키 미네타로가 보여주는 이미지들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무로시 다이지로는 엄청 창의적이죠. 맞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 생각이 되게 귀엽기도 한데 이상할 때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옛날의 괴담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느낌의 무로시 다이지로도 오늘 그 소개하는 만화처럼 약간 무서울 만한 것들을 좀 중화시켜가지고 좀 더 편안한 감정으로 느끼게 해주는 만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진입장벽이 오히려 이거보다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낮죠. 네. 오히려 약간 요즘에 느끼는 진입장벽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너무 옛날 만화처럼 보이는 느낌 정도만 있죠. 네. 저는 네. 저는 이제 공포영화들 되게 많이 봤는데,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공포영화가 뭐냐면은, 미스트거든요. 미스트. 네. 저는 극장 가서 봤는데, 왜? 저는 그거를 볼 때쯤에는 정말 별의별 공포영화를 거의 다 본 상태였어요. 네. 물론, 뭐, 인터넷에 이제 올려져 있는 것들을 위주로 본 거긴 했지만은, 그래서 뭐, 사실은 막, 좀 이제 악명이 있는 영화들도 꽤 많이 봤었고, 그냥 뭐 잔인하거나, 뭐 약간 스플래터물이나 이런 것들도 한참 볼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진짜 무섭다라고, 뭐 샤이닝 같은 거. 사실은 그 정도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당연히 안 하고. 진짜 많이 보셨나 보다. 그것도 약간 심리적인 공포에 좀 더 가깝기는 하죠. 네. 스릴러에 좀 더 가까운. 근데, 미스트가 무서운 거. 그리고 약간 곡성도 이제 극과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진짜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내가 하는 어떤 선택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근데 너무나 중요하고 치명적인. 이게 뭐 사실은 실수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갖지 않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는 그런 맥락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공포 같거든요. 근데 미스트나 곡성이 약간 그런 선택의 어떤 딜레마에 대해서 엄청 답답하고 갑갑하게 잘 묘사를 했고, 극장 가서 웬만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뭐 무섭다거나 놀라거나 잘 하지 않는 편인데 그 영화를 볼 때는 정말 나가고 싶은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네. 그죠. 진짜로 각자가 불안하거나 공포라고 느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미스트 보면서 계속 짜증나잖아요. 미스트 보셨어요, 다빈님 혹시?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보다가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영화에서 서로 공포를 느끼는 지점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이게 이제 공포라는 게, 사실은 약간 경험에서 오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약간 이제 공포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제가 배운 거나 또 이제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이렇게 잠깐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일단은 공포의 근본은 어쨌든 그 불안이라는 감정이죠. 네. 근데 이제 불안이 어디서 오냐. 신체 이제 자율신경계 반응 중에서, 교감신경계가 또 이제 그 뇌의 어떤 편도체라는, 이거랑 상호작용해서 일어나는 결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감신경계가 반응할 때 막 긴장되고 불안한 어떤 이런 좀 이렇게 막 숨 가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신체 반응 느껴지는 것들일 텐데, 이게 경험될 만한 어떤 위기 상황과 인과관계를 뇌 속에 있는 어떤 우리가 이제 파충류뇌라고 부르는 그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가 이제 자극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계속 반출을 하면서 그 불안을 계속 상기시키게 돼요. 그래서 편도체가 이렇게 활성화될 때마다 그때 경험했던 불안이 점점 확산되게 느끼게 되고, 그 불안의 공포가 일반화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공포를 말할 때, 특히나 이제 공포 영화나 공포 만화나 이런 거 소비하면서 말할 때 공포는 그런 순간적인 놀람, 그리고 그 혐오 반응, 그리고 그 선명한 또 이미지,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임팩트 강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 그래서 이제 공포 영화나 공포 만화를 만들 때도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 볼 때도. 왜냐면 이제 편도체가 자극을 해야지 되니까. 편도체가 자극이 돼야지, 우리 뇌에 강하게 기억되고 계속 떠오르게 될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뇌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장 본능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게 그 편도체거든요. 그래서 편도체는 그거를 계속 일반화시켜요.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가장 쉬운 속담이 있거든요. 뭔가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독한 보고 놀란다. 네. 우리 선조들의. 근데, 이게 그 공포가 확산되는 어떤 그 과정, 뇌의 그 편도체가 그 교감신경계랑 작용해서 일어나는 그 과정을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놀란 건데 계속 일반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것만 봐도 이제 그때의 감정이나 그때의 긴장, 불안이 올라오게 되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자꾸 피하게 되는 거죠. 저게 뭔가 그때 놀랄 만한 거니까 이제 경험하고 싶지 않아져서.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공포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또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뇌의 어떤 심피질, 우리가 이제 지금 인간의 뇌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그 편도체를 좀 억눌러요. 어느 정도 좀 이제 다루게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강하게 이 자극이 되거나 편도체가 그거를 계속 피하기만 해가지고 적절하게 다루지를 못했을 때는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 불편을 주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는 이게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되는 경험이라고 그냥 받아들여버리고 피해버려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스스로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 되게 불편할 텐데 사실은 현대의학에서 다 거의 치료가 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사회불안이나, 뭐 공포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은, 심리치료나 약물치료 이런 것들이, 다른, 뭐 우울증이나 뭐 어떤 조현병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치료가 잘 되는 정신질환 쪽에 가까워서, 원리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린 건데도, 대부분의 어떤 그 심리적인 불안 과정들을 설명한 거에 가깝고요. 원리도 잘 알려져 있고 치료법도 제가 아까 경험한 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거는 어쨌든 자극 노출이에요. 저희가 계속 점진적으로 뭐 또는 한 번에 홍수처럼 한 번에 이렇게 물 붓듯이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이제 맞게 해야겠지만은 결국에는 불안한 그 자극 자체에 저희가 노출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공포 영화나 또는 이제 공포 만화나 이런 공포물 자체가 그런 적당한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대체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공포 영화, 공포물, 뭐 공포 만화, 더 많은 소비자가 생겨야 된다고. 지금 권유를 네. 생겨야지 된다고. 대박이네요. 이 지금 거의 5분 동안 얘기한 거 중에 지금 한 세 가지를 섞어서 얘기해요. 첫째, 자신의 전문 지식과 두 번째,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의 광을 팔면서 세 번째, 공포 만화 소비자가 많이 생겼으면 한다는 점을 한 번에 다 듣고 보니까 약 파는 얘기야. 더 많은 매니아들이 생겨야지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공포 만화가 소개돼야지 됩니다. 우리나라에. 듣다 보니 세 가지를 3쿠션으로 약을 파셨네. 근데 뭔가 날이 갈수록 이제 전우님이 오시면서 그러니까 저나 다비님이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원래는 작품이라는 게 어쨌든 서사를 소비하는 거라 그 안에 심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되게 좋다고 생각되면서 근데 아무래도 이 작품이 공포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옴니버스식으로 에피소드마다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잖아요. 보셨을 때 뭔가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4권인가 3권의 재밌다라기보다는 그 영화 찍는 애들 나오잖아. 그 이상한 영화 찍는다면서 막 사람 써는 그런 그 내용이 좀 기억에 남고 이러긴 하던데 어쨌든 근데 1화가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 컸어요. 그러니까 귀신 옆에 미친놈 옆에 아무렇지 않게 덤덤한 놈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게 제일 좀 충격적이었는데 다비님은 보시면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저는 1권에 5화가 재밌었고 집에 우리 가족이 아닌 누군가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되게 어디선가 한번
공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봤을 소재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토하고 사토 가족이 되게 뭔가 언짢은 표정이나 기시다 주인공이 사토한테 너 정체가 뭐야? 했을 때 사토가 흐물거리면서 종이처럼 납작하게 사라져버릴 때 느껴지는 그 당황스러움이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같고, 사실 결말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사실 이 만화에서 결말까지 뭔가 개연성을 제대로 끌고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그러려니 할 수 있었고, 맞아. 반대로 결말까지 이제 마음에 들었던 에피소드가 2권의 7화 천진난만한 유령 편인데, 결말이 확실히 섬뜩함을 주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게 애기 유령 나오는 그 편이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 완전 아무런 효과음도 말풍선도 없고 할아버지의 숨이 멎은 듯한 표정하고 그 애기 유령 타다유키의 천진난만한 표정, 그것만 그려져 있는데 그 표정의 대비가 되게 잘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서 살짝 오싹함을 느꼈던 에피소드예요. 저는 이제 아까 다비님이 이미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 수만 명이 죽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7만 명이었어. 7만 명. 충격적이어서 기억해요. 네. 이 기억이 날 수밖에 없죠. 왜냐? 그 정도의 인원을 한꺼번에 죽이는 만화의 에피소드가 있기가 힘드니까. 김전일이나 코난이 만화 속의 사람 수백 명 죽인다라고 하지만 다 합쳐도 아마 그 에피소드 하나에 수만 명은 절대 안 될 테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죽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만한 이토준지의 지옥별 얘기랑 같은 작품. 그러네요. 네. 이토준지가 또 있네요. 근데 그건 이제 죽이는 걸 안 보여주긴 하지만 어쨌든. 이토준지도 사실은 그렇게 규모가 큰 게 많죠. 근데 이제 이 에피소드가 전개되는 방식이 정말 튀거든요. 뭔가 사륙극처럼 이야기만 들으면 사륙극처럼 보이지만 전혀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그 수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도 마지막에 그냥 한 장면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 이야기를 어떻게 수습하나 보면은 수습을 전혀 안 하고 전혀 할 생각도 없고 그냥 작가가 뭔가 이야기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그냥 끝나는 근데 이 허탈감이 가장 잘 드러난 에피소드라서 저는 이게 좀 기억이 잘 나고요. 근데 저는 대부분의 가장 재밌게 본 에피소드는 결국에는 만화 항상 가는 부분 끝에 있는 작가의 에필로그예요. 후기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 산다라고 저는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무슨 얘기 하려다 까먹었다. 뭐죠? 죄송해요. 제가 요새 한 3-4시간씩밖에 못 자다 보니까 무슨 얘기 해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하실 때 무슨 얘기 해야지라고 했다가 코난 김전일 까먹었구나. 무슨 얘기를 맞다. 근데 이 작품이 근데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별로 무섭고 이거에 별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기승전결도 별 집중 안 하고 나는 그냥 이 장면이 그리고 싶은 거야. 맞아. 이 설정 가지고 작가는 이 설정 안에서 이런 장면을 그리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거가 주요된 거지. 뭔가 기승전결? 그리고 원래 어차피 귀신 이야기니까 기승전결이 왜 필요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지점에서 별로 그렇게 보여준다는데 작품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게 대부분 공포물 계속 이렇게 좀 잔인한 거 많이 나온 작품들 대부분 맞아요. 그냥 그렇게 끝나요. 네. 그런 지점에서 좀 이렇게 그래서 더더욱 좀 작가가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서 좀 안 무섭다라는 지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비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되게 그림도 갈수록 잘 그리고 문법도 되게 잘 따르는데 별로 안 무서울까 생각해 봤는데 이 만화가 에피소드당 길이가 좀 많이 짧은 편이잖아요. 그 사건이 길게 지속되지 않아서 순간 막 조금 놀라는 장면은 있을지언정 뭔가 호러 장르 특유의 계속 캥기고 기괴한 느낌이 들고 진짜 뭔가 불이 안 켜지면 불안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은 좀 받기 힘든 것 같고 대신 여기 아까 말하신 것처럼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전우님이 원래 골라오려고 하셨고 저도 아까 얘기했던 모로시 다이지로의 시오리와 시미코도 보면 크게 무섭다는 생각 안 들거든요. 그 작품도 에피소드의 길이가 이거보다는 많이 길지만 일단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단편집의 형식이라서 이거보다는 기이함을 유발하는 방식이 조금 점진적인 편인데 그에 비해서 이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좋을 거야는 한 번 확 밀려왔다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뭔가 시시하게 물러나기도 하고
약간 끝에만 가볍게 오싹한 끝맛을 주기만 하는 것도 약간 무섭진 않다. 그치만 여름하고 잘 어울리는 공포물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무섭지는 않다. 저는 그러니까 이 만화가 무서우려고 이렇게 그린 만화처럼 안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앞서서 언급했던 몇 개 그 작가들의 만화들 보면은 무서우려고 이제 막 작정하고 막 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엄청 막 섬뜩한 또는 막 혐오스러운 장면 이렇게 한 장으로 빵 드러내면서 그리는, 그런 애 가지고 이제 뭔가 공포를 확 이렇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어쨌든, 이런 선명한 공포를 연출해줘야지 공포만으로서 전파되기가 좀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설명한 내용도 그렇지만 제 경험에도 제가 어릴 때 이제 이토준지 만화를 처음 봤을 때 너무 강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이거 꿈에서 나올 거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공포의 풍선 얼굴 나오는 그 에피소드예요. 근데 그걸 한번 처음에 이거를 그냥 대여점에서 잠깐 그냥 이렇게 본 건데 집에 가는 동안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거 막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결국엔 다시 그거를 빌려서 보고 또 보고 하다가 결국엔 이제 사서 보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 옆에다 두고 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만책을 계속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괜찮아진 거고. 그리고 이제 드래곤 헤드 작가는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드래곤 헤드나 드래곤 헤드 작가가 그린 좌부녀라는 공포 만화가 있는데, 좌부녀. 이 만화를 제가 여러 번 안 봤어요. 딱 그냥 한 번 거의 본 것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기억나요. 그 만화에서 본 이미지가. 그쵸. 그래서 어쨌든 공포 만화에서 유발하는 것도 이렇게 선명한 이미지를 유발해야지 좀 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어떤 공포 만화 명작이라고 생각하고 소개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공포의 어떤 이런 지점들을 막 이렇게 자세하게 막 이렇게 스릴감 넘치게 연출하지도 않고 막 빵 터트리게 하는 장면도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잔인한 장면 이런 거는 그냥 초반에 이야기의 어떤 도입 부분이나 발단, 전개 정도에서 등장하고, 결말 부분은 그냥 거의 다 이 김 빠지는 식으로 피시식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끝나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작가의 다른 만화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정식으로 소개는 안 됐지만 매니아들이 꽤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번역되어 올려져 있는 것들은 꽤 봤거든요. 뭐 블로그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단편들 번역해서 이제 소개해주신 분들이 많고요. 그 중에서 이제 메르앤 소녀 사치코라는 본인 작가 이름 쓴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그림 형제 동화랑 캔디를 패러디한 듯한 그런 분위기로 전개하는 개그 만화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이 만화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전개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되게 김 빠지는 느낌이고, 근데 이제 대신 그건 당연히 그냥 공포는 아니고 그냥 어떤 그 캔디나 옛날 이야기를 패러디한 느낌으로 전개를 하는 그런 개그만 하고, 이거를 그냥 지금까지도 이 사람은 그냥 공포로만 좀 옮겨가지고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말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싶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흔히 말하는 공포 명작 만화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작가는 분명한 그 공포 매니아이기도 하고, 그냥 본인의 스타일로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잘 재밌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맥락처럼 이 정도의 공포를 막 이렇게 즐기지 않는 분들도 이 정도의 공포 만화 정도는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봤다라고 한다면 또 공포만을 봤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매니아가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자꾸 뭔가를 파시는, 뭔가 자꾸 오늘 계속 일타상피를 노리시는데
저는 굳이 누가 추천하지 않았으면 안 보겠지만, 추천해서 본다고 해서 그렇게 뭔가 손해보지 않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 작품을 볼 때, 뭐 기승전결 같은 거 따지지 마. 그냥 재밌게 보면 돼. 그냥 재밌게 보면은 재밌을 수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나오는 캐릭터들 다 귀엽고 이쁘니까, 그런 맛으로 그냥 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1화하고 초반부가 진짜 재밌었다고 느꼈는데, 그에 비해서 뒤로 갈수록 소재가 점점 현대적이 되어가거든요. 뭐 영화 찍는 거 말하신 것도 나오고 폐기된 로봇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도 하야카와하고 키시다의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실마리도 되게 살짝씩 등장해서 중간에 조금 늘어지는 부분을 느끼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저는 계속 보게 된 것 같고 뒤로 가면서 키시다의 추종자인 고스트라는 애가 등장하잖아요. 그 애가 등장하면서부터 뭔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아쉬운 점은 그 고스트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9권에서 딱 이북 발매가 끊겼어요, 한국에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쉬웠고, 사실 호러라는 장르 안에서 생각했을 때 재밌었던 에피소드들은 거의 초반권에 몰려있지만 뒷내용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나오면 일단 다 사서 볼 것 같은 되게 이상한 지점에 놓여있는 만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네. 남은 부분을 꼭 발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는다면. 어디 보고 말하시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출판사 어디지, 여기? 대원. 대원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2022년 07월 22일. 이제 7월을 07월이라고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망가다 시간. 오늘은, 히요토리 사치코. 맞죠? 히요토리 사치코의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좋을 거야.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2주에 한 편에서 조금씩 길게 뽑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저도 요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되게 좀 뭔가 할 일이 많아지기도 했고 정신적으로 특히나 이제 약간 스트레스가 좀 커져가지고 네, 만화를 보고만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너무 몰두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 진짜로 계속 몰두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걱정을 하고 있고 놀면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혹시 제 수업 때문인가요? 만화 어쨌든 뭐 수업은 되게 짧지만은 제가 이제 그 고민하는 시간은 정말 되게 긴 것 같거든요. 걱정하는 시간이 사실 더 긴 것 같고. 그래서 2주에 한 번도 사실 지금 저로서는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거 저번 주에도 하고 이번 주에 됐으면 죽었을 그러니까요. 수도 있어요. 숨 막혀서. 근데 한 요 정도 템포 밸런스에서 길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짧은 게 할 게 없어. 약간 길이 있는 것들로 다 소개를 해야 돼 보니까. 저는 그러면은 환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또 방송 끝나고 얘기를 해보죠. 다음 작품 따라서. 짧으면 또 다음 주에 하고 길면은 좀 2주 간격으로 하고. 어차피 비정기적으로 올린다고 해놨으니까. 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2일 녹음되고 있는 망가다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